네, 혹시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중앙대학교의 김승남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김영철 교수님께서 초청해 주셨는데, 앞에 이제 교수님도 그렇고, 이 모두 다 이 저명하신 교수님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훌륭한 연구자는 아닌데, 이렇게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저는 최근에 이제 VR을 이용한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뭐 내용을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뭐 이렇게 깊이가 아직 이렇게 막 깊진 않아요. 하지만 조금 이런 기술들을 먼저 좀 사용을 해서 어떤 좀 논문들을 쓸 수 있었는지 이런 경험들을 그냥 조금 가볍게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은 조금 거창하게 도시나 교통 분야에서 VR 이용한 실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걸로 잡아봤고요. 앞에는 간단하게 VR 기술 현황에 대해서 그리고 좀 얘기를 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걸 이용해서 썼던 세 개 정도의 논문들을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30분 정도라서 시간을 좀 그 내에 끝낼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VR 관련된 기술인데요. 뭐 요즘에는 뭐 VR, AR, MR, 뭐 디지털 트윈 그리고 뭐 메타버스 이런 용어들 사실 모르는 분들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이제 VR이라고 하는 개념은 사실은 가상현실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카메라로 녹화가 됐던 아니면은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했던 가상현실을 얘기하는데 요즘엔 그냥 편한 표현으로 그냥 저희가 쓰고 보는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를 그냥 VR이라고 그냥 언급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런 조금 용어의 차이는 있다라는 것을 언급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따가 소개해드릴 논문들이 두 가지의 다른 VR 기술을 활용을 합니다. 첫 번째는 레코디드 VR이고 두 번째는 이제 시뮬레이티드 VR이라고 하는데요. 레코디드 VR은 360도 카메라로 실제 존재하는 도시 공간이나 뭐 건물이 될 수도 있고요. 실제 존재하는 공간을 찍어서 그것을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로 보는 이런 방식이고요. 시뮬레이티드 VR은 실제로 존재하는 공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낸 공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를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로 보는 거겠죠. 그래서 뭐 해상도의 차이나 아니면 리얼리티의 차이 이런 거에는 약간의 좀 차이가 있는데 각각의 좀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연구에서 모두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기술들에 대해서 조금만 아주 좀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일단 저는 320도 레코디드 VR 비디오라는 이제 명칭을 쓰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게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레코디드 omnidirectional videos viewed with head-mounted VR device예요. 그러니까 논문에는 이렇게 쓰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거를 이제 약칭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요거를 만들려면 할 수 있는 게 해야 되는 과정이 이렇게 뭐 카메라 감독을 고용해서 촬영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장비들을 이용해서 촬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편집을 하고 이렇게 VR 기기를 이용해서 디스플레이를 한다. 이런 절차가 이제 진행이 되고요. 그래서 이 레코디드 VR에서는 기본적으로 이 카메라의 성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고가의 고사양의 카메라가 요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편집하는 작업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대로 쓰면은 굉장히 해상도도 떨어지고 뭐 화질도 떨어지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소프트웨어들을 이용을 해서 좀 사후 편집하는 과정들이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상용화되어 있는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 기기들을 이용을 해서 시청을 하는 이런 단계로 이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시뮬레이티드 V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낸다고 했죠.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 학생들이 흔히들 쓰고 있는 스케치업 같은 프로그램들을 이용을 해서 만들어낸 공간도 요즘에는 스케치업 VR 버전이 나와가지고 이게 VR로 쉽게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과거에는 VR 버전 스케치업이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큐비티라는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하면은 스케치업 파일을 VR에서 볼 수 있도록 컨버전을 해줍니다. 뭐 그런 것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은 유니티나 언리얼 같은 게임 엔진을 이용을 해서 대부분의 VR 콘텐츠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주로 유니티를 많이 이용을 하고요. 근데 또 이제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언리얼 쪽도 이제 좀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뮬레이티드 VR에서의 장점은 가장 큰 장점은 뭐냐면은 뭐 존재하지 않는 공간을 미리 만들어 볼 수 있다. 뭐 이것도 장점이겠지만은 레코디드 VR에서는 구현할 수 없는 가장 큰 장점은
제가 그 공간에 들어가 가지고 그 공간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사실은. 예,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 실제 공간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디텍팅할 수 있는 센서 기술들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기술이 뭐냐면은 저희가 게임을 할 때에는 그냥 어떤 공간에서 어떤 공간에 이동을 할 때 텔레포트 같은 걸 해도 돼요. 아니면 조이스틱으로 그냥 버튼을 누르면 쭉 뛰어가게끔 하면 되는데 저희가 도시나 교통 연구를 할 때에는 제가 그 가상 공간에서 움직이는 만큼 제가 실제 공간에서도 똑같이 움직여줘야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행 환경에 대해서 연구를 한다라고 하면은 제가 실제 환경에서 5m 걸었을 때 그 가상 공간에서도 똑같이 5m를 걸어가 줘야지 정말 리얼리티가 있는 그런 환경을 저희가 경험을 할 수가 있죠. 근데 가상 공간은 사실은 무한하게 넓게 만들 수가 있는데 실제 공간의 실험 공간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VR 트레드밀 같은 것들을 많이 개발을 해서 여기서 이제 무한히 이동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기술들이 만들어져 있죠. 근데 그것도 보시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했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건 아니고요. 제가 본 건데 이 발판이 트레드밀처럼 생겼지만 뒤로 움직이진 않아요. 그래서 제자리 걸음을 하면은 그 정확하게 그 발걸음을 계산해서 가상의 공간에서 움직여주는 어프로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건 제가 만들었던 건데 이렇게 바닥에 코일을 깝니다. 코일을 전방향으로 깔면은 얘가 이제 그 전기를 딱 넣어주면은 그리고 트레드밀처럼 속도를 딱 정해주면은 시속 4km라 움직여라라고 하면은 전방향으로 이렇게 코일이 이렇게 뒤로 막 밀려나요. 그래서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걸을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기능이 있는데, 얘는 이제 속도 조절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제로 걸을 때는 빨리 걷기도 하고 천천히 걷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트레드밀처럼 정해진 속도에만 움직여야 되는 그런 한계들이 있어서 실제 보행하고는 비슷하지 않았다라는 게 있었고요. 이것도 제가 만든 건데 얘는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 굉장히 미끄러운 재질로 되어 있는 그 판이고요. 신발도 미끄러운 재질을 바닥에 깔아가지고 뒤로 이렇게 미끄러지듯이 걸어가는 그런 재질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사람이 몸을 이렇게 움직이면은 그 방향으로 이 바닥이 쭉 움직이면서 자동으로 움직이면서 기울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약간의 오르막길을 형성을 해주면서 조금 실제 걷는 거하고 비슷한 모습을 가지게끔 합니다. 그런데 이 역시도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도시에서 걷는 거하고 똑같진 않아요. 예, 그래서 뭐 이거는 제가 만든 건 아니고 이렇게 뭐 게임 회사 같은 데서는 이렇게 큰 기술들도 만들고 있는데 결국 연구 분야에서는 이 모든 어프로치들이 다 실제 보행하고는 맞지 않다라는 판단을 내리고 요즘에는 이런 개발을 하지 않고 있어요. 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선. 그래서 제가 실제로 이제 연구에서 쓰고 있는 것들은 이렇게 실제 공간에서 연구를 합니다. 네, 실제 공간에서 1대1 스케일의 공간이 필요하겠죠. 네, 근데 이제 얘의 문제점은 이런 센서 기술의 한계로 인해서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10 x 10 정도, 10m 곱하기 10m 정도의 공간 정도에서 이제 연구를 했는데 더 넓은 공간을 일단 찾기도 힘들고 센서에 약간 한계가 있다라는 부분. 그래서 가상의 공간도 저희는 무한히 만들 수 있지만 저희가 실험할 수 있는 범위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있고요. 이런 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만들어진 기술 중에 하나는 바닥에다 매트를 까는 거예요. 다 이게 정기적으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센서가 필요가 없습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근데 얘의 문제는 비용이죠, 당연히. 그래서 한 25m 바이 25m 정도로 만드는데 한 2천만 원 정도 소요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도입하려고 하다가 조금 어려워졌고요. 학술적으로는 이런 어프로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피니티 워킹 시뮬레이터라고 해가지고 시각적으로 혼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건 제가 개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진짜로 이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논문에 따르면은 작은 공간을 한 10배 정도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저는 이 공간에 이렇게 빙빙 돌고 있지만 그 가상의 공간에서 혹은 그리고 제가 체험하는 느낌은 직진을 계속하고 있다는 거죠. 그 좁은 공간에서도 넓은 공간처럼 느낄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런 기술들도 개발이 돼 있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이제 여러 가지 다 이런 것도 검토를 하다가 결국에 최근에 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백팩 PC 방법이에요. 예. 이렇게 이제 PC를 본인이 갖고 다니면은 그래도 그 뭐랄까 센서의 범위 같은 것들을 조금 초월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30m 바이 30m 정도 공간까지는 실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세팅해 놓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렇게 휠체어 시뮬레이터나 사이클 시뮬레이터 그리고 저희가 만든 것 중에는 이제 PM, 스쿠터라고 하죠, 영어로는.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도구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럼 이런 게 있으면은 도대체 뭘 할 수 있느냐 이런 건데요. 뭐 크게 저는 한 4가지 정도로 사실은 보고 있어요. 도시 공간을 조사하거나 평가하는데 레코디드 VR이 유용할 것 같고요. 그리고 도시 공간을 기록하거나 체험하고 그리고 이거를 가지고 교육하는 데에도 좀 유용하고요. 그리고 설계 교육이나 실무, 설계 심의에서도 활용할 수 있고, 그런데 오늘 이제 핵심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제가 이제 그냥 명칭은 도시 실험실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도시 분야나 교통 분야가 다른 분야 공학 계열에 비해서 실험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뭐 사회 실험, 뭐 유사 실험 이런 것들을 제한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실험다운 실험을 하기 굉장히 어려운데 저희가 이 VR 장비를 이용을 하면은 컨트롤드 엑스페리먼트가 가능하다. 예, 대부분의 그러니까 피지컬 플래닝하고 관련된 분야에서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저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주요 연구 그 방향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뭐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4번째 거 위주로 그리고 2번째 것만 약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이 도시 레코디드 VR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아카이빙 기능으로서 굉장히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제가 가로 환경이나 이런 강의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렇게 뭐 앨런 제이콥스의 그레이트 스트리트라고 하는 이런 책에서 나온 훌륭한 가로라고 하는 그런 대상지를 가가지고 직접 다 촬영을 하고요. 그거를 이렇게 뭐 요즘에는 없어진 기능이지만 구글에서 제공하는 투어 크리에이터 같은 데다가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학생들이 다 같이 볼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서 제가 하고 있는 DH, 옵티멀한 DH 레이쇼 연구하는 것들도 이렇게 그 설계를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한 척도 연습 이런 책들에서 나온 여러 가지 가로들이 있어요. 가로와 DHB가 제시되어 있는 가로들을 다 직접 촬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학생들한테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쓰고 있고요. 네, 그게 뭐 한 가지 예시입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메인은 연구에 이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R&D 과제를 뭐 연구재단 과제도 2개 정도 했고 카야 과제도 2개 정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유형별로 나눠가지고 레코디드 VR을 이용한 실험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처음 시작한 건 2016년이에요. 2016년에 진행했던 아우리에서 이제 있을 때 했던 보고서를 가지고 제가 이제 올해 이제 랜드스케이프 앤 어반 플래닝에 이제 게재를 했고요. 그리고 그 외에도 뭐 교통 안전이나 아니면은 적정 위호감 수준 그리고 셉테드 기법의 범죄 두려움 효과 이런 것들을 제가 VR을 이용해서 연구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2번째 연구를 이따가 소개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시뮬레이티드 VR을 이용한 경우에는 이제 가상의 공간을 제가 만들 수가 있는 거니까 주로 옵티멀한 DH 레이시오를 구하기 위한 연구로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2가지 연구를 이따가 묶어가지고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트레드밀 어프로치나 혹은 1대1 스케일의 어떤 실제 그 뭐라 그럴까요? 공간을 마련을 해가지고 인터랙티브한 환경을 구축하는 연구들은 주로 교통 안전이나 보행 사고 안전 관련된 실험을 하는데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또 하나를 이렇게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연구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첫 번째는 논문 제목은 이거예요. 그 랜드스케이프 앤 어반 플래닝에 게재가 됐는데 그냥 뭐 제목은 메저링 더 언메저러블이라고 한번 얘기해봤는데 그러니까 우리 분야에서 조금 그 메저하기 어려운 것을 우리가 과연 레코디드 VR을 이용을 했을 때는 측정을 쉽게 할 수 있느냐, 예, 그게 가능한 정도의 수준이 되느냐 이거를 그냥 테스트해 보기 위한 거였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구글 스트리트 뷰 같은 거 이용을 해가지고 가로 환경 오디트하는 매뉴얼들, 그 툴들은 되게 많이 만들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연구들을 보면은 객관적으로 측정 가능한 거, 예를 들어서 벤치의 개수, 사람의 수, 혹은 뭐 보도의 폭 이런 것들은 객관화시킬 수 있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구글 스트리트 뷰를 이용을 하면은 우리가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버추얼 오디트 가능하다. 이제 이런 게 이제 결론인데. 굉장히 주관적인 평가를 우리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 있어요. 도시 설계의 퀄리티에 관련된 거. 예를 들어서 이미저빌리티, 인클로저, 뭐 휴먼 스케일 이런 개념들이 구글 스트리트 뷰를 이용해서는 한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에 직접
내가 가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지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360도 VR 비디오 같은 것들을 이용을 했을 때 과연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실험은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연세로를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그 도구들을 이용을 해서 360도 카메라로 촬영을 했고요. 그리고 그런 테스트 오딧을 한 거죠. 그래서 크게 세 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DRV는 뭐냐면은 그 다음 로드 뷰예요. 다음 로드 뷰를 이용한 오딧이랑 그리고 제가 그 촬영한 VR 비디오를 이용한 오딧이랑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 가서 한 오딧이랑 이렇게 세 가지의 오딧을 하는데 그거를 순서를 이제 A 그룹하고 B 그룹하고 순서를 좀 바꿔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테스트를 했고요. 10명의 이제 한 8명의 교수님하고 2명의 이제 연구원에 계신 박사님들 모시고 이렇게 실험을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오디 아이템은 이런 것들이죠. 이게 보시면은 어반 디자인 퀄리티 이런 것처럼 사실은 굉장히 주관적인 지표들이에요. 컴플렉시티나 뭐 이런 트랜스페런시나 이런 거를 정량화하기 되게 어려운 지표들을 일부러 많이 사용하려고 했고요. 그 외에도 가로 환경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이런 지표들을 제공을 하고 이것을 쉽게 얘기하자면 이거죠. 현장에서 보고 평가했을 때하고 다음 로드뷰를 이용해서 평가했을 때하고 그리고 제가 제공한 360도 VR 비디오를 이용해서 평가했을 때하고 과연 동일한 결과가 나오냐 이거죠. 네. 혹은 다음 로드뷰보다 360도 비디오가 훨씬 더 좋게 나오느냐, 더 정확하게 나오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해본 건데요. 여러 가지 어프로치를 이제 써봤고요. 일단 첫 번째는 뭐 한 절대 적합도, ICC를 이용해서 절대 적합도를 한번 해봤는데, 뭐 그냥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은 몇몇 지표를 제외하면은 360도 VR이 그래도 다음 로드뷰보다는 당연히 실제 가서 평가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결과가 나온다. 뭐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저희가 인터뷰나 이런 조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런 굉장히 정량적으로 분석을 한 건데 정성적으로도 이분들이 10명의 교수님들이 진짜로 이 지표들을 측정하는데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 도구가 적합한지 아닌지를 이렇게 다 여러 방식으로 이제 한 세네 가지 방식으로 인터뷰를 진행을 했거든요. 그걸 다 이제 일일이 기록을 해서 카운트를 한 거고요. 그걸 점수화 시켜서 봤더니 이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그래도 VR이 더 DRV보다는 더 유리한 거고요. 다음 로드뷰가 이제 조금 더 유리하게 나온 것들은 뭐 어베일러빌리티 뭐 이런 거는 그 뭐라 그럴까 너무 단순화되어 있는데 보도의 상태 이런 거거든요. 보도의 상태나 이런 것들은 해상도가 높을수록 관찰하기 쉽기 때문에 다음 로드뷰가 조금 더 높게 나왔고 그리고 가로의 연속성 레지빌리티거든요. 레지빌리티 그러니까는 다음 로드뷰 같은 경우는 키맵이 있기 때문에 방향을 이해하기가 좀 쉬운데 그 VR 같은 경우에는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를 쓰고 보기 때문에 방향 감각을 잃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다음 로드뷰가 점수가 더 좋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또 다른 방식으로 물어봤을 때도 대부분의 항목에서 VR이 훨씬 더 유리하게 나왔다. 뭐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사실은 분석 내용은 훨씬 더 긴데 그냥 몇몇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두 번째의 연구는 그 옵티멀한 DH 레이시오를 과연 우리가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의 연구예요. 그러니까 DH 레이시오라고 하는 것은 이제 D는 건물하고 건물의 사이의 거리고요. H는 그 주변 건물의 높이죠. 그래서 도시 설계 분야에서는 이 D와 H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 게 사람들에게 가장 안정적인 위호감을 제공하느냐. 이게 이제 전통적인 어떤 질문 중에 한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연구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기존에 썼던 방식은 블록 게임 어프로치 이거는 레고 블록을 가지고 만들어 보라고 하는 거죠 사람들한테. 근데 아시다시피 스케일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실제랑 다르겠죠. 그리고 뭐 3D 모델링을 뭐 스케치업 같은 걸로 할 수도 있겠고요. 뭐 최근에는 머신러닝 같은 거를 스트리트 뷰에다가 이제 적용을 해가지고 자동화해서 뭐 계산하는 방법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그나마 기존의 방법 중에서 가장 정확하다라고 볼 수 있었던 게 바로 테스트 워크라고 하는 방법인데 전문가들을 데리고 진짜로 비슷한 공간을 가보고 얼마나 위호감이 좋냐 나쁘냐를 계속 물어보는 거였어요. 근데 이건 사실은 굉장히 비용 시간 측면에서 불리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VR을 이용을 하면은 이런 거를 조금 해결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첫 번째 연구에서는
광장을 대상으로 했고요. 50m 바이 50m 광장을 그냥 단일한 사이즈를 아예 상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클래식한 그 유럽 스타일의 광장을 좀 디자인을 해봤는데 사이즈는 동일한데 주변에 있는 건축물의 높이가 다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게 DHB가 5일 때 그리고 2분의 1일 때 이렇게 사실은 이런 광장은 현실에서는 존재할 수는 없겠죠. 예, 하지만 실험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그냥 만들어 봤고요. 그렇게 해서 크게 한 8가지 정도의 스케일의 광장을 만들고 모든 참가자들이 이걸 다 경험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항목에 대해서 응답을 하도록 했어요. 적정 위호감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뭐 코지하니 아니면은 여기가 뭐 강압적으로 느껴지니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을 물어봤고요. 그 결과 이제 저희가 그 2차 다항식 그 리그레션을 돌려서 그 옵티멀한 값을 찾아보니까 저희가 찾은 값은 대략 4 정도가 나와요. 4. DHB가 4라는 얘기는 그 주변 건축물의 높이에 비해서 건축물하고 건축물의 간격이 4배 이상 넓다는 거죠. 근데 이것은 저희가 뭐 케빈 린치를 비롯해 가지고 여러 도시 설계 이론가들이 이야기했던 수치에 비해서는 사실 많이 큽니다. 이것도 좀 크게 잡은 것들을 본 건데 사실은 1대1이 가장 옵티멀하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1대1에서 뭐 크게 봐도 3대1로 볼 수 있는데 저희는 사실 훨씬 더 높게 이렇게 나왔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존에 영향력 있는 이론가들의 제안한 수치하고 저희가 제안한 수치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차이가 많이 나더라라는 것을 발견을 했고 근데 사실은 저희가 이때까지만 해도 그 시뮬레이티드 VR만 이용을 해서 옵티멀한 그 DH 레이시오를 찾는 실험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레코디드 VR을 이용해서도 한번 해봤어요. 이렇게 해봤더니 사실은 이 가운데 정도에 이렇게 3 정도에 이렇게 위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시뮬레이티드 VR이 아직까지는 그래도 실제와 비슷한 그런 실험 환경을 만들어주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저희가 좀 나중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옵티멀 DH 레이시오의 2번째 연구인데요. 약간 비슷한 컨셉이에요. 근데 저희가 여기에서는 뭘 한번 적용을 해봤냐면은 VR 기반의 컨조인트 분석을 한번 해보자라는 건데 컨조인트 분석이 이렇게 이제 어떤 조건을 2개를 주어지고 이러한 여기는 이제 주거 선호에 대한 그런 실험인데 뭐 직장까지의 거리는 몇 분이 걸리고 주거 환경은 어떻고 렌트는 얼마다 이렇게 제공을 했을 때 어떤 것이 더 너는 선호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선택을 하게끔 하고 이런 질문을 반복하면서 이 각각의 어트리뷰트들의 어떤 중요도를 이제 파악해내는 그런 분석이 되겠죠. 요것을 저희가 했던 실험에도 적용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3가지의 이제 어트리뷰트를 상정을 했는데 아까 관심이 있었던 DH 레이시오 이거를 2, 4, 8 3가지로 해보고요. 광장의 사이즈는 25바이 25랑 50바이 50 2가지로 했고 그리고 파사드 디테일은 컴플렉스하고 모노토너스한 걸로 이렇게 디테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비네이션을 하면 개수는 훨씬 더 많을 텐데 컨조인트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그 직교 설계를 해가지고 프로파일 카드를 8개로 이제 축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모노토너스하고 컴플렉스하다라고 하는 건 상당히 굉장히 주관적이기 때문에 이런 거는 그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앨런 제이콥스의 책에 있는 그런 요소들을 이제 저희가 차용을 해가지고 그냥 디자인을 해본 거예요. 그래서 광장을 8개로 만들어 봤고 똑같이 이런 식으로 뭐 체험을 한번 해보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재밌었던 것, 뭐까 의도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설문 응답한 사람들의 절반이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50명, 한국인 50명으로 했는데 그들이 살아왔던 리빙 인바이러먼트가 과연 아까 저희가 하려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응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를 조금 관심을 뒀어요. 그래서 뭐 단순한 거긴 하지만 그러니까 뉴어바니스트들이 얘기하는 트랜스액 다이어그램을 이용을 해서 너가 살아왔던 환경이 T1부터 T6까지 봤을 때 어디에 가깝냐라고 하는 것을 응답하도록 했고 요거를 활용해 가지고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는 뭐 샘플이고요. 100명 100개 못 해가지고 저희가 한국인 50명인데 나머지 대륙의 사람들은 뭐 사실은 대부분 약간 좀 개발도상국 쪽이 많고 뭐 선진 쪽은 많이 이제 저희가 수집을 못했어요. 근데 샘플 숫자가 굉장히 적다. 이게 이제 한계일 것이고요. 그래서 이게 결과를 보시면은
attribute importance는 세 가지의 속성에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이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세부 유틸리티는 각각의 이제 attribute 레벨에 어떤 정도의 그 뭐라 그럴까요? 효용을 생각하느냐 이런 구성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륙별로 나눠봤자 샘플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요거를 아까 설명드린 리빙 인바이러먼트로 이제 집계를 해봤어요. 그래서 T1에서 T2는 약간 루럴 에어리어에 사는 사람이고 T5, T6는 도시에 사는 사람이겠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일단은 어떤 게 더 중요하냐고 봤을 때는 모든 사람이 DH 레이시오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요. 모든 유형에서. 그리고 광장의 사이즈하고 파사드 디테일은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결과를 보면은 뭐냐면은 광장의 사이즈 같은 경우를 보면은 이게 좀 약간 외곽에 사는 사람들, 루럴 에어리어에 사는 사람들은 작은 광장 사이즈를 선호를 하고요. 이 숫자가 높으면 높을수록 선호가 높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도심에 사는 사람일수록 이렇게 큰 광장의 사이즈를 이렇게 선호를 하더라. 그러니까 본인들이 주로 봐왔던 어떤 공간에 영향을 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파사드 디테일은 다 동일하게 나왔고, DH 레이시오는 조금 더 복합적으로 나와요. 이걸 이제 좀 알기 쉽게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봤더니 이런 형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루럴 에어리어에 사는 사람들은 DH 레이시오가 크고 작고에 별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더라. 변화가 별로 없더라. 하지만 좀 도심지에 사는 사람들은 낮으면 낮을수록 선호를 하더라. 라는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근데 또 이게 자기가 살았던 주택, 일단 동네가 아니라 주택으로 보면은 하이라이즈 된 건물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옵티멀한 포인트가 나오고 로우라이즈에 살았던 사람들은 이렇게 좀 낮으면 낮을수록 선호를 하더라.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사실은 위의 결과하고 아래 결과가 조금 상반되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해석하기가 좀 곤란한 측면이 있긴 있었는데 뭐 중요한 점은 본인이 살았던 환경에 따라서 사람들이 옵티멀하다고 보는 그런 DH 레이시오도 달라질 수 있다. 뭐 이런 것을 저희가 발견을 했습니다. 이런 실험을 통해서. 자, 마지막 연구는 그냥 뭐 아직 이거는 게재가 아직 안 된 연구고요. 진행을 하고 있는 논문인데 그냥 제목은 거창하게 지어봤어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과연 우리에게 보행자들에게 파라다이스를 만들어줄 수 있겠느냐라는 건데 사실 이건 제 표현은 아니고 이 뒤에서 보여드릴 하나의 보고서에서 나온 표현을 그대로 인용을 한 제목입니다. 모티베이션은 뭐냐면은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일상화되면은 얘네들의 플래툰 시스템을 이제 가동을 한다고 하죠. 그래서 군집하고 군집 간에 어떤 적당한 간격을 둠으로써 사람들이 그 사이에서 쉽게 이제 그 횡단을 쉽게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 얘기가 절대 아니고 NACTO라고 하는 이제 북미 지역의 도시 교통 그 관련된 도시의 부서들의 연합체죠. 여기서 나온 이 보고서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율주행 자동차가 일상화되면은 사람들은 좀 더 빈번한 크로싱 기회를 가질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신호등이 없는데 그냥 막 건널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플래툰 시스템에 의해서 차량과 차량 간의 간격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고 그게 예측 가능하고 그리고 우리가 설령 그냥 잘못 지나가더라도 자율주행 자동차는 멈춰줄 거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횡단하는 데 있어서도 과거에는 아주 크게 돌아가야 됐지만 아무데나 건널 수 있기 때문에 횡단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고 결과적으로는 훨씬 더 안전하고 편리한 횡단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이 보고서의 어떤 주장이고 그로 인해서 보행자들에게 어떤 파라다이스가 다시 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입장이에요. 이 보고서는. 그래서 제가 해보고 싶었던 거는 진짜 그럴까? 진짜. 네. 진짜 그럴까? 그런데 이 진짜 그럴까를 실제 도시 공간에서 실험해 보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자율주행차도 있어야 되고 실수로 사람이 지나가다가 사고 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겠죠.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VR 기술을 이용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런 실험을 한번 해봤고요. 제가 이건 어제 그 다 영어로 바꾸지 못해가지고 한글로 되어 있는 부분이 좀 있는데 실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가장 우리가 그 생활권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왕복 2차선의 도로고요. 양측으로 보도가 있습니다.
사람이 여기 있고요. 여기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원하면은 이쪽으로 가서 횡단보도로 천천히 건널 수 있어요. 하지만 쉽게 더 건널 수 있는 방법은 무단횡단이죠. 네. 여러 가지 차량이 지나가는 상황에서 당신이 일로 갈 수 있으면 한번 가봐라. 근데 못 갈 것 같으면 그냥 포기를 해라. 이런 조건으로 이제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보여드렸던 컨조인트 분석처럼 변수는 세 가지예요. 주행 속도가 20km, 30km, 그리고 플랫튠 시스템에 의한 군집 간격이 5초, 10초, 15초, 그리고 이거는 사실 나중에는 괜히 했다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군집의 하나의 군집의 차량이 몇 대인지도 되게 중요하게 보더라고요. 교통 쪽에서는. 근데 실험을 하고 나니까 사실은 이건 별로 의미는 없었어요. 그리고 중앙에 교통섬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 이렇게 네 가지의 변수를 가지고 총 36개의 시나리오가 가능한데 지표 설계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9개의 프로파일 카드를 만들어 봤고요. 뭐 이렇게 시뮬레이션 된 환경은 뭐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대략 급하게 아무거나 그냥 하나 갖고 와본 거예요. 그냥 되게 우리가 그 동네에서 보는 평범한 이면도로의 모습인데 자율주행 자동차 그 저희가 세팅한 그 설정 값이 들어가 있는 차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요. 생각보다 빨라서 신호등 없이 건너기 되게 어려워 보이죠. 예, 이거는 이미 사고가 났어야 되는 스톱이 돼야 되는데 약간 그 센서에 에러가 있어가지고 약간 지금 스톱이 안 되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차량에 박으면은 바로 정지가 되는 그런 실험이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실험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100명 정도의 학생들, 성인들 모집해서 3개월 동안 실험을 했고요. 실험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또 코로나 상황도 있어서 좀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 명만 보여드리면은 실제 스케일이에요. 여기가 이제 10m 바이 10m 공간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실험을 진행한 거고 이렇게 차량이 오는 거를 보다가 본인이 건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이렇게 횡단을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이게 갑자기 딱 발자국을 딱 놓는 건 여기에 이제 보행섬이 중간에 있었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여기서 멈춘 것 같아요, 이분은. 그리고 이렇게 건너가게 됩니다. 이렇게 화면에서는 계속 보이게 되죠. 네. 뭐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되는데 두 번째 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걸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은 뭐 주관적인 지표, 객관적인 지표 굉장히 많은데 뭐 이동 시간, 횡단 성공 여부, 충돌 횟수 아니면 주관적으로 물어봤을 때 느끼는 어떤 세이프티 레벨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시나리오별로 사람들이 어떻게 이동을 하게 되는지, 어디를 바라보는지, 얼마나 바라보는지, 몇 도로 바라보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자동적으로 기록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크게 이제 퍼셉션 관련된 파트하고 비헤이비어 관련된 파트로 나눠가지고 논문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초반 부분의 일부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 분석은 다 끝났는데 그냥 기술 통계만 몇 개만 보여드리려고요. 여기 보시면은 알 수 있는 정보들이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3번 시나리오 보면은 속도가 30km고 간격이 5초다. 예, 군집과 간격이 5초고 보행섬이 없는 시나리오다라고 하면은 횡단 성공하는 확률이 15%밖에 안 돼요. 사실 이 정도는 현실에서 그러면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15%도 사실은 여러 번 반복해서 성공을 하거나 아니면 게임처럼 인지해가지고 막 뛰면서 이렇게 성공을 한 거지 대부분은 불가능하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사한 조건 1번하고 9번 시나리오가 이제 그 군집 내 차량 수만 빼고는 나머지 조건이 이제 교통섬의 유무하고 군집 내 차량 수만 빼면 나머지 조건이 동일해요. 근데 이제 군집 내 차량 수는 사실 의미가 별로 없다라고 보면은 교통섬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라고 하면은 사실 저는 이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공률은 한 2% 정도 늘어났고요. 사고 건수가 3회에서 0회로 좀 줄어들었다. 뭐 미미하지만 그래도 효과는 조금 있었다. 이런 정도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횡단에 성공한 사람들의 경우에 어떤 데이터하고 그리고 실패한 사람들의 데이터도 이렇게 다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는데 성공한 사람들의 1번하고 9번을 비교를 해보면은 총 이동 시간이 1번 시나리오가 더 길어요. 한 2초 정도 더 긴데 이거는 보행섬을 이용을 해서 좀 더 안전을 확보한 다음에 보행한 사람들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반면에 횡단에 실패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9번 시나리오가 더 보행 이동 시간이 길어지는데
이거는 이제 그만큼 이 실패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만큼 횡단이 더 어려웠다. 보행섬이 없을 때. 뭐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 아직까지 이거는 기술 통계이기 때문에 사실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걸 왜 하느냐 이건데 사실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생기고 나면은 하나의 차도 폭이 이제 줄어들 거기 때문에 우리가 도로에서 추가적인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보도를 넓히는 데 써야 될 것이냐, 아니면 제가 실험했던 것처럼 가운데에 보행섬을 넣는 데 써야 될 것이냐, 혹은 다른 공간으로 써야 될 것이냐를 가지고 많은 논란이 있는데, 뭐 논란이라기보다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보행섬으로 쓰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은 이 실험을 했어요. 근데 결과를 다 보여드리지는 못했는데 사실은 그게 효과가 별로 없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연구 결과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만약에 그렇다면은 보행섬이 아니라 그냥 보도를 넓혀주는 게 더 좋겠다라고 주장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VR 시뮬레이션을 이용을 하면은 뭔가 근거에 기반을 한 설계 원칙 같은 걸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겠다라는 것이 저의 이제 어떤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기본적인 방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이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발표였고요.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